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광범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시경제 전문가 미스터 데이터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거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데 예. 오늘은 데이터가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이 0.25%포인트 올리고 예. 올해 이제 FOMC가 6번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올리겠다. 또 예. 한두 번은 빅스텝이라고 합니까? 0.5%포인트 이상 올릴 수도 있다. 예. 또 5월에 양적 긴축 시작한다. 예.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워낙 지금 물가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빅스텝 5월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양적 긴축 QT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릴 텐데요. 5월 가면 이제 3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거든요. 2월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아마 3월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물가를 보고 빅스텝 혹은 양적 긴축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전미 실물 경제협회 예. 컨퍼런스에서 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그 내용도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인플레가 과도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좀 뒷전으로 미루고 과감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작년 9월까지는 인플레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늘든지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공급망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이 부족하거든요. 예. 하역 노동자들이 부족하죠. 중앙은행 총재가 하역 노동자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트럭 운전사를 중앙은행 총재가 파월 연준안이 데리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소비 투자, 이거를 이축시켜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언 보니까 좀 경기보다는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 가는 지표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예. CPI 상승률일 텐데 2월에 보면은 7.9% 올랐어요. 예. 교수님께서 연초 여기 출연하셨을 때 예. 하반기에는 그래도 물가가 좀 안정세로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예측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 관점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상승률은 아마 3월이 고점일 것 같고요. 예. 예, 하반기로 갈수록 좀 상승률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근에 OECD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경제 성장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걸 최근 분석하는 자료를 냈다는데요. 그런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당초보다도 한 1.4%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수준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올 12월 달에는 3%대 초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마 상승률이 떨어지기는 떨어져도 연말 돼도 한 4% 안팎. 그러니까 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제 예. 요소가 될 텐데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일각에서 이제 1분기가 인플레 정점일 것이다라는 거에 예. 대해서 물 건너갔다. 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원자재 가격 추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예, 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상당히 반영했다. 물론 이 사태가 악화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이 악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EU 어떤 국가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요새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두 가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미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했다.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수요거든요. 예.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자재 가격은 정점에 처해 있을 것이다. 특히 유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원자재 가격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원자재에서 아마 좀 곡물 가격은 좀 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곡물 가격은 계속 좀 올라갈 걸로 보고 특히 밀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세계 수출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심고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심는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그 농작물 가격은 다른 원자재 가격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탄력성이 뭐 낮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앞에서 이제 유가 전망 좀 해주셨는데 예. 그 유가 전망할 때 가장 뭐 기묘하게 참조하는 지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저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코스피를 봐요. 예.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 선행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 작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 늘어나고 경제 성장 올라오고 기업 이익 증가 올라가고 코스피도 오르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유가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가 지금 고점에서 한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수출이 안 될 것이다. 주가가 미리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원유 수요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만큼. 그래서 저는 뭐 현재 국제 유가가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반영했다. 이게 좀 뭐 해결될 조짐이 보이면은 오히려 유가는 그 급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급락할 수 있냐?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짐작할 수 힘듭니다만은 2000년 이후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평균이 $62 정도 됐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당초 사람들이 빨리 끝날 거다 이런 기대는 2008년에 뭐 조지아 때나 2014년에 크리미아 때 전쟁을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경제 자체는 어떨 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요새 전쟁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 재래식 전쟁에 가깝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저도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좀 오래 갈 것이다. 크림 전쟁 이런 거 말씀하셨으면 또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뭐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로 서방 국가들이 각 경제 금융 제재를 취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98년에 LTCM 그때 파산되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때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98년에 러시아 GDP가 무려 33.7%나 줄어들었어요. 달러 기준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34%라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루블화 같이 폭락,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30% 이상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 같다. 올해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학관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뭐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다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 전쟁에서 정말 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일 대학의 스티븐 로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푸틴을 멈추게 할 사람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뿐인데 그게 시진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전 세계 여론이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단지 경제적으로 뭐 러시아 상품이나 러시아 원자재, 뭐 가스 같은 것을 더 수입해 주면서 이거를 뭐 일부 달러로 줄 수도 있고요. 예. 이하나 결제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지 지금 세계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중국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도와주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 경제 디폴트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쟁 이후에. 예. 실현 가능성 또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저는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이 한 6,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근데 서방이 전부 규제하고 또 20%를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용 외환 보유액은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3월은 뭐 겨우 넉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에도 한 21억 3천만 달러 책 달러로 원리금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달러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가 우리 경제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물가 올리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둔화시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한 20달러 올랐다.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10달러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져온 모형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내년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년 후에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당초보다 올리고요. 네.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정도 낮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뭐 직접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러시아 수출 비중 1.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을 불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소비자 물가는 올리고 경제 성장률은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IMF도 다음 거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1월보다 수정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모두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요. 물가는 올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번 FOMC에서도 작년에 올해 미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2.8%로 내렸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 2.6%, 4.3% 올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경제 전망 기관이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는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도 당초 한국은행이 3.0% 전망해 놨습니다. 네. 물가는 3.1% 지난번 전망할 때 했는데요. 그런데 다음에 수정할 때는 경제 성장을 더 낮추고 물가는 올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당초에 기껏해야 2%대 정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원래부터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2.5%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한 것 보니까 당초에는 3% 넘게 전망했는데요. 지금 2.8% 정도로 수정하거든요. 그게 전 상반기 말쯤 가면은 수정 전망하면서 거의 2.5% 아니면 2% 그 사이에 수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제 향후 경기 볼 때 장단기 금리 차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많이 소위 말해서 평탄해졌어요. 향후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 걸로 보세요? 장단기 금리 차가 미래 경제를 예상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만은 우리도 작년 5월 달 정점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행지수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인데요. 작년 3월 무렵에 1.5%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런데 최근에 0.2%로 많이 축소돼 버렸거든요. 이 경제 성장률 예고 지표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제 남은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언제 역전되느냐. 과거 보면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시차의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 상반기 말 혹은 3분기 초반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6월 미국이 그 빅스텝으로 금리를 일시적으로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올려버리면 단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년짜리는 거의 뭐 최근에 2.2%인데 2.5, 3%까지 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기 10년 국제 수익률 좀 더 오르다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경제 성장이 위축되니까 장기 금리는 정체됐거나 오히려 못 오를 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빠르면은 상반기 말 늦어도 뭐 3분기 초반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사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4월이 고점이었어요. 계속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OECD 선행지수 보니까 미국계 작년 5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연율로, 미국 경제성 연율로 발표하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우리는 뭐 정기비 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하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연율로 발표하는데 4분기에 7% 성장했어요. 작년 4분기. 그런데 올 1분기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나우라는 걸 가지고 다음 분기 경제 성장을 계속 발표하거든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수정하기는 합니다만은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1.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 떨어졌군요. 예. 물론 작년 4분기가 높아가지고 뭐 전분기 대비 연율이니까 올 1분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1.3%라는 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를 좀 반등하겠으면 저는 4분기, 내년 1분기 가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앞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보여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이 됐습니다. 예. 통화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뭐 우리 금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상 좀 해주시죠. 뭐 이창용 박사 교수가 IMF 국장이죠. 그분이 뭐 선임이 됐는데 앞으로 좀 통과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97년과 IMF가 우리나라한테 혹독한 처방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경제신문에 IMF 처방이 너무 가혹하다 우리나라한테 그런 칼럼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회가 있었는데 뭐 자기 너무 발표하다가 제 칼럼을 좀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시장 경제를 특히 시장 경제를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의 금융 불균형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채 문제, 정부 부채 많다. 이런 거로 보면은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금리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분이 있고 부총재 있고 그다음에 금통위원 5명 있죠. 그분들이 협의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아마 앞으로 상반기에 4, 5월 금통위가 열립니다만 한 차례 정도는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는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저는 올리기 굉장히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경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선행지수도 작년 6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마 2분기부터는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세가 눈에 보이게 뚜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조금 높은 수준 유지하지만은 이 경기 둔화를 보면은 경제 지표를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인상하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끝이 아닌가. 그래서 0.5%에서 지금 1.25% 기준금리가 됐는데요. 한 1.5% 뭐 그 정도 되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되면 주식 사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예. 약간 요새 좀 보면 올랐는데 이거 일시적 상승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 2,590이 저점이었느냐. 예.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제가 많이 한번 떨어졌다. 그때 그 주식을 사시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